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일단 개그맨 이동혁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려면 웃어야 되거든요.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맞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있다 보면 늘 재밌게 까락까락까락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니까 풍요롭지 않을까요? 라고 작가님이 써 있는 거를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제 입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좀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동엽 씨는 15년째 같이 있는데 한 웃음이 없었어요. 예. 그만큼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예,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약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좀 건강한 삶이 또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좀 건강하게 또 땀 흘리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운동이다. 풍요롭지 않을까요? 네. 네, 운동하세요. 네. 그게 운동인데도 보고 있으면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되게 신나고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삶은 좀 풍요로우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요즘 너튜브에서 아재 개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잘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재 개그를 하나 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예. 여러분들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은 네. 달걀. 어떻게 알았어?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에요. 네. 아니, 하나 더. 이게 답이에요? 끼지 마요. 다시. 하나 더 할게요. 당황스럽네.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웃기려고 한 말이 진짜야. 사전 얘기된 게 아닌데. 자, 하나 더 할게요. 석유 있죠, 석유. 석유. 네, 석유의 유통 기한은 며칠일까요? 석유의 유통기한? 석유의 유통기한. 예.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예. 석유는 1년? 석유는 영어로 아시죠? 5일입니다, 5일. 5일이다. 재밌죠? 행복하세요? 와, 까르. 예. 웃음과 행복을 강요로 된다면 우리 다들 행복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5일이다. 이렇게 피식하게 하는 이 웃음만큼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미술 작품을 보고 마음이 평온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애랑 같이 그 경주에서 그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전시가 있길래 가봤거든요. 네. 그때 고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딱 보는데 애들은 모르지만 저는 뭔가 고요한 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힐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 작품을 제가 집에 가서 공부해 봤더니 네. 고가요 정신병원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더라고. 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가 정말 힘들 때도 그림을 그렸던 그 느낌이 그려져서 저도 힘들지만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요, 그 클림트 선생님의 네. 키스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색깔도 약간 노란색이고 금색이 있어서 뭔가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꽃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우의 해바라기. 고우하면 해바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이제 저 가게를 오픈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딱 줬어요. 예. 해바라기를 딱 그려놓으면은 이제 풍요로움과 행복함이 몰려온다고 해서. 예. 그래서 저 반고우에 제가 해바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재곤 씨 닮아서 좋아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저랑 해바라기 닮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머리가 크잖아요. 자, 오늘 두 분 조금 밑도 끝도 좀 없네요. 워워. 맞습니다. 이렇게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몰입할 때 인생은 또 풍요로워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미술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열정의 화가. 유명세에 비해서 네. 잘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학교 잘 다니다가 네. 갑자기 뛰쳐나와요. 자퇴합니다. 당시 영국 런던이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을 때거든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그때부터 보리나주 탄광촌에 전도사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기도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의사 옷도 꼭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다녔대요.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면서 이게 또 교회 반감을 사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화가라는 직업이 하층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숭고하게 표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조우철님, 저희가 우리 도슨트님 오시기 전에 어떤 그림을 보고 평온해지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네네. 우리 도슨트님은 어떤 그림을 보면 좀 마음의 평온을 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아트페어에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 작품을 정말 수백 점을 보는데 이렇게 끌리는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 작은 갤러리에서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 네. 딱 사로잡더라고요. 뭐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말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유민석 작가라고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유화로. 근데 그게 어떤 그림이었냐면 디즈니의 어떤 그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네. 되게 거친 막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캐릭터 두 명이 이렇게 안전한 이 포근한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여기가 천국이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포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한참 보다가 뭔가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구입을 했어요. 구입했어요? 네, 오랜만에. 그래서 이런 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집에 두고서 그냥 계속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나갈 때마다. 그래서 약간 좀 거금을 들여서 구입했어요. 근데 그 도슨트님 저 같은 경우는요 아직 미술을 잘 몰라요. 좀 약간 잘 모르는데 그 뭔가 미술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느낌 아직까지 제가 좀 공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 미술 공부를 하면서 가끔 어려워요. 어려울 때도 많고 이제 그 어렵게 공부해서 네. 쉽게 바꾸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이런 방송 나올 때도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사람은 아는 만큼 감동하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전 이 말 저희가 무식하다는 건가요? 네. 좀 많이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듣고 그만큼 알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미술에 입문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미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느껴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시해설가잖아요. 나중에 꼭 전시회 초대해드리고 싶은데 의외로요. 전시회에 있으면 생각보다 그림보다 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제가 전시 한 번 하면 4개월 정도 하거든요. 네. 거의 매 전시 4개월마다 우는 분들을 한 3, 4명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다가 저분 아까 되게 눈물을 흘리며 보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해놨다가 아트샵에 계실 때 물어봐요. 저 가끔 물어봐요.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냐 했더니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약간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알것 이런 같아요. 거였구나. 어떤 가격 보고 눈물이 왈칵. 너무 좀 기대하고 너무 아니, 오늘 저 방송을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감동을 와장창 예. 역시 혹시라도 들으면 저도 눈물이 날까봐 예. 일단 밑밥을 조금 깔아놨습니다. 네, 그 어떤 거죠? 그게 왜 뭐냐면 울까요? 막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너무 슬픈 그림 보고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우냐? 이게 개인마다 다른데 네. 사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고민이 있고 여기 다 방송 나오셨지만 다 개인 사정이 있고 개인 고민이 있고 어떤 걱정은 또 말로 해서 풀리지만 해결되지 않는 걱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전시에 왔는데 이 화가가 나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의 그림을 딱 보니까 갑자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대요. 야, 위로구나. 위로네. 위로. 맞아요. 그런 걸 느끼면 그런 분들은 전시 계속 와요. 한번 눈물을 흘리거나 이 교감이 되면 네. 전 그런 작품을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우리 저 작가님께서 우리 도슨트께서 아는 만큼 감동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듣고 딱 모네만큼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거죠? 네, 저번 시간에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예. 오늘도 그 재미를 또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화가를 할까 하다가 빈센트 반 고흐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또 화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또 이렇게 반 고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해바라기 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반 고흐의 인생에 대해서 쭉 따라가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 되는 이야기들을 넣어왔습니다. 부제는 이렇게 지어봤어요. 가장 밝게 빛나는 열정의 화가. 모네가 바람을 그린 화가였다면, 그 빛을 그린 화가였다면, 예. 빛을 그린
반고은 또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별이죠. 가장 밝게 빛났던 화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은 근데 빛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접근했을 때 네.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픈 얘기가 많은 화가고 그런데 또 유명세에 비해서 네. 잘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저 유일하게 아는 분인데요? 의외로 딱 이름 정도는 알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얘기 제가 몇 개 해드릴 거예요. 예, 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화상은 많이 보는데 네. 사진 또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거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반고흐는 사진을 굉장히 혐오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사진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들은 사진이 많은 반면에 고흐는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희귀한 사진이에요. 근데 왜 사진 찍히는 게 싫어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현대미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현대미술 하면은 의외로 현대미술의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현대미술을 보는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추상화처럼 맞아요. 느껴지나?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이건 나도 하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하겠다. 약간 점 찍혀 있구만. 나도 하겠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현대미술, 미술이 어려워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원래 미술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네. 재현해서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렸는데 네. 언젠가부터 어려워져요. 그 시작이 뭐였을 것 이 같아요? 사진기. 맞아요. 네. 딱 맞추셨어요. 맞았어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네. 재현의 영역을 뺏기게 된 거야. 그렇죠. 그때부터 화가들은 사진기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고흐도요. 사진이 그림의 역할을 대신하는 걸 굉장히 혐오했어요. 싫어했고 찍히는 것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희귀한 사진인데 아시겠지만 단명했죠. 37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자화상은 많이 보셨지만 네.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반고 했을 때 유명한 얘기들 몇 개 해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이 정도는 알아요. 스스로 자기 귀를 자른 예. 이렇게 좀 자화상. 약간 좀 정신이 이상했던 화가 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 반고가 생전에 그림을 몇 점 팔았을까요? 한 점. 생전에요? 생전에 한 점. 한두 점? 맞아요. 딱 한 점 팔았어요. 와, 진짜. 그 한 점이 팔렸는데 또 그 한 점이 뭐가 팔렸는지 몰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오. 이 작품이 팔렸습니다. 반고흐는요 늦가기 화가예요. 무려 27부터 화가가 됐고요. 전업 화가가. 그리고 37에 죽었어요. 그럼 고작 10년 그린 거예요. 불꽃처럼. 근데 그 10년 동안 남긴 작품이 대략 1,500여 점 정도. 1,500개죠. 그림에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작품 딱 하나 팔았어요. 붉은 포도밭. 맞아요. 산 사람이 누구냐? 인상주의 화가였던 여성 화가예요. 안나 보쉬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 당시 고흐의 2달치 생활비였대요. 샀는데 뭐가 흥미롭냐면 네. 그렇게 좋아서 산 건 아니었대요. 어? 그건 왜 신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친분이 너무 신분 안타까워서 사줬답니다. 불쌍해서.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유상하네. 네, 근데 진짜. 친하니까. 네, 고흐가 얼마나 유명한지 안나 보쉬라는 사람은요. 그림은 안 유명해도 고흐의 그림을 생전에 산 사람으로 또 유명해졌어요. 그렇네요. 너무 웃긴 아, 상황이죠. 그림을 산 사람으로? 네, 산 사람으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고흐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내린 뒤에 석양이 땅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네. 포도잎을 와인처럼 붉게 물들 때 그린 것이다. 지금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 그림들이 이해받지 못했어요. 붓터치부터 저런 노동자들을 그리는 주제까지도. 네. 자, 한 점 팔았어요. 또 하나. 또 유명한 얘기 해드릴게요. 약간은 좀 흥미 위주로. 네? 고흐의 한때 최고가였어요. 가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일본에서 1990년에 한화 약 930억이 팔렸습니다. 930억. 하나로 90년도에 어마어마한 가격. 30년 전에. 네, 그죠? 한때 고흐 최고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고 해바라기가 1,0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죠? 90년도로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렇죠. 누가 샀냐면 일본의 제지회사 회장인 예. 사이토 료에이 회장이 샀습니다. 아. 네, 샀는데 이 얘기가 한때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비싸서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림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네. 안타까운 그림도 있거든요.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여기까진 좋았어요. 샀다. 최고가다. 근데 사이토 료에이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사자마자.
그 이후에 가지고 사고 있다가 나서.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예.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에 뭐라 적혀 있었냐? 네. 내가 죽으면 빈센트 반 고의 가시의 박사의 초상과 르누아르 작품을 네. 나와 같이 화장해달라 그랬어요. 야, 이거 안 돼. 아이고.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니, 실화예요. 무슨 저 이거 옛날 무슨 옛날 무슨 순장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화입니다. 그래서 미술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인 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 건데. 그래서 아유, 사이토 회장님 저.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 미술계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네. 근데 한동안 사이토 류에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네. 행방불명된 거 그림이. 존재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어디 있는지. 그래서 같이 태운 거 아니냐. 난리가 났었는데 몇 년 뒤에 세상이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화장을 하려 했는데 비난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남아 있어요. 진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한때 막 뉴스에 나오면서 또 반고 그림이 유명해졌었죠. 자, 이렇게 좀 휘발성이 강한 얘기들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 귀를 잘랐다, 한 점 팔았다, 뭐 최고가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반고 인생 잘 몰라요.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제일 큼직큼직한 것들로. 자, 아까 사진 봤잖아요. 이번에는 고향집을 볼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 브라반트의 생가. 자, 저 집들 중에서 중간에 있는 작은 집이 반 고흐가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고향집을 봤으니까 여기가 지금은 박물관처럼 쓰이고 있어요. 네. 워낙 유명해져서 네. 반 고흐는 재밌는 게 반 고흐가 살았던 곳은 다 지금 박물관 아닌 미술관인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네. 자, 이 두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왼쪽 아버지, 오른쪽 어머니죠.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사였어요. 목사시고. 어머니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오. 네, 그래서 반 고흐의 재능은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오셨구나. 근데 어머니한테 왔어. 우리가 반 고흐를 얘기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전에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었다. 예. 이런 증언이 있어요. 애는 착하다. 애는 되게 착해. 착한데 뭔가 어릴 때부터 우울함이 있었고 가끔씩 발작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항상 애가 좀 우울해.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이 우울함이 어디서 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반 고흐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네. 죽은 형이 있어요. 자, 빈센트 반 고흐죠. 죽은 형 이름이 뭐였을까요? 1년 전에. 빈센트. 빈센트였어요. 무슨 얘기냐? 죽은 형의 이름을 어머니가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형의 기일이 되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반 고흐는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대신 살고 있다. 난 그럴 수 죽은 있다. 형을 대신해서 살고 있고 내가 어머니의 저 우울감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릴 그렇게 때부터. 이름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반 고흐는 계속 우울한 아이로 좀 기록이 돼요. 뭔가 슬퍼했고 발작이 있었고. 자, 하지만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동생이. 아시죠? 테오 반 고흐. 네. 반 고흐가 언제 유명해졌을 것 같으세요? 태호하고 같이 죽고 나서. 맞아요. 사실은 그림을 잘 그려서 뜬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보면 그림 예쁘죠. 잘 그렸지만 반 고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동생 테오와 나눴던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예요. 그랬더니 살아있을 때 그렇게 미치광이 취급받았는데 편지를 봤더니 그게 약 700통이 되거든요. 애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너무 열정적이었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화가였던 거예요. 그게 공개되면서 사랑받게 된 거예요. 자, 테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호. 그리고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9살 때 작품이에요. 9살. 너무 잘 그렸죠. 걔를. 진짜 걔가 살아있는 건데. 진짜 대박이다. 고흐의 그 스케치북에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재능을 타고났죠. 그림 잘 그렸어요, 원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그레이하운드인데, 그레이하운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사진은 고흐가 다녔던 학교, 기숙학교 사진인데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질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다? 네.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3개 국어였대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를 했대요. 머리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잘 안 알려진 거죠. 근데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요. 자퇴합니다. 왜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석에 의하면 첫 번째, 아마 수업 시간에 발작을 일으켰을 것이다.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뛰쳐나왔어요. 벌써 또 불행하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볼 때 애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센트 삼촌이 있었거든요. 네. 이름이 센트예요. 센트. 네,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살 반고를 화랑에 취업시켜요. 그래서 의외로 반고는 처음부터 꿈이 화가가 아니었어요. 네. 화상으로 일했습니다. 자, 실제 반고가 일했던 화랑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저기서 일했어요. 16살이었고요. 최연소 점원이었어요. 오. 그리고 또 문제. 그림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잘 잘 팔았을 못 것 같아요. 팔았을 엄청 잘 팔았대요. 진짜. 의외로 에이스였어요. 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책임감이 있었어요. 자, 에이스였고요. 동생 태호가 나중에 화상이 되죠. 네. 네. 그림 파잖아요. 네. 고우가 그림을 너무 잘 팔아서 이때 태호도 형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때만 했구나. 해도 영업을 잘했네. 맞아요. 이때만 해도 태호가 고우에게 일을 배웠어요. 근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네.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오. 발령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 네. 자,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요. 네. 사람들에게 뭔가 이별을 당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네.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숙학교잖아요. 다녔던 곳이 부모님이 나를 학교에 두고 떠나는 뒷모습을 평생 못 잊었대요. 버림받는 느낌이었대요. 자, 런던 지점에 왔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여성 잘 보세요. 네. 반고 첫사랑이에요. 오. 나이 많은데. 사진 또 보니까 재밌죠? 예. 첫사랑이죠. 유제니 로이요. 유제니 로이요. 반고가 런던 지점에서 일할 때 하숙집 주인 딸이었어요. 딸이었는데 반고는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썸도 타고 그러던 거잖아요. 그런 걸 아예 못해요. 그래서 혼자 막 끙끙 앓다가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네. 못 참고 바로 가가지고 문 두들겨서 나오니까 청혼했대요. 아무 과정 없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 가정이 없어요? 바로 나랑 아예 결혼해 없어요. 줄래 했네. 혼자 끙끙 앓다가 범죄인데. 그게 뭐 범죄까지는 아니고 청혼을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얼마나 놀래겠어요. 얘기 한번 안 해보고. 네. 그러니까 뭐 인사했겠죠. 그 같은 집 사니까. 근데 이제 사랑 표현을 안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대단하다. 네. 약혼자가 있었어. 아이고. 네.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름이 로이어잖아 벌써. 뭔가 주니어 느낌이 있어. 주니어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아재 개그에 약간 좀 예, 예. 특화돼 계신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볼 때 되게 재밌잖아요. 웃기고 너무 상처였대요. 그렇겠죠. 이게 사랑에 버림받는 게 자기는 안 그래도 이별이 무서운데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을 때 막 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여기다 플러스로 뭘 보게 되냐면 그림을 비싸게 파는 거에만 이제 일을 했잖아요. 화상으로. 근데 런던에 갔다가 당시 영국 런던이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을 때거든요. 그쵸, 그쵸. 부익부 빈익빈. 네. 가난한 사람들을 처음 목격한 거예요. 최하층민.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그때부터 집중을 못해요. 이렇게 비싸게 그림 팔아봤자 뭐하냐. 세상이 이런데. 나름 선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화랑에서 일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꿈을 갖습니다. 네. 두 번째 꿈은 또 뭐였냐? 목사였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또 아버지. 목사였어요. 아버지. 네. 영향을.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목사가 돼야겠다. 당시 너무나도 힘든 곳으로 알려진 보리나주 탄광촌에 네. 전도사로 활동을 하게 돼요. 오. 근데 여기가요, 정말 지독한 곳이었어요. 최하층민들이 모여서 탄광 일을 하는데 아이고.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불쌍하고 이때 반고는 나름대로요,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또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집착적이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도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집이 있는데도 막 움막 짓고 살았대요. 움막을 짓고 살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의상 옷도 꼭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다녔대요.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면서. 근데 이게 또 교회 반감을 사요. 또 전도사로도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왜요? 근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림은 잘 그렸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화가라는 직업이 하층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숭고하게 표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림 성교. 네, 그때부터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27살인 거예요. 자, 그때 반고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가 밀레예요. 밀레. 워낙 유명하죠. 만종. 만종. 왜냐하면 이삭종 밀레가 밀레. 농민 화가였거든요. 네, 농민들의 모습을 숭고하게 그렸잖아요. 이때부터 반고는 밀레를 밀레 스승이라 불렀어요. 밀레 사부.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은 반고가 직접 쓴 글이에요. 나는 밀레의 작품을 보는 순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본 후에 신을 벗은 것처럼 나 또한 신을 벗어야 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잘 보잖아요. 반고 그림 속에는 상류층이 없어요.
다 하층민이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 그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풍경들. 자, 그러면 그 초기작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이 밀레 작품이고요. 오른쪽이 고흐 작품이에요. 똑같죠? 따라 표지 같은데요? 네,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연습해야 돼서. 계속 이 밀레의 작품을 보면서 주제부터 화풍까지 따라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반 고흐는 스승이 없었거든요. 이렇다 할 스승이 없어요. 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어도요. 제대로 그림 배운 적은 없어요. 왜냐면 성격이 너무 연약해서 누가 선생님이 내 그림 보고 딱 한마디만 하면 너무 상처받아서 하루 종일 그림을 못 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 화풍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독학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밀레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실력을 키우고요. 항상 하층민들을 그려요. 그러던 어느 날 보리나주 탄광촌에서 예. 밤에 길을 걷는데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로 가족이 다 모여서 네. 감자를 삶아 먹는 모습을 봤대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감자 아니에요? 네, 감자 유명해. 분명히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 화목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 작품이 반 고흐 초기 대표작으로 나와요. 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 이건 많이 봤어. 감자 먹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실제 본 풍경이에요. 이 그림은요,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 딱 이해가 돼요. 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작은 등불 아래서 접시에 담긴 감자를 손으로 먹는 이 사람들을 그리며 나는 그들이 마치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단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정직하게 번 것임을 말하고 싶었지. 라고 태호에게 보냈어요. 자, 뭔가 좀 따뜻해 보이긴 하죠? 네, 김도 나고. 근데 이 그림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자, 고흐는 만족했대요. 고흐는 이 그림에 매우 만족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그림 그리고서 난 이제 네덜란드의 밀레다 라고 만족했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태호에게 보내요. 팔아달라고. 태호도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모네 얘기했죠. 네. 모네. 그걸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반 고흐는요, 모네보다 뒷세대예요. 모네가 앞선 세대입니다. 네. 모네가 그때 이미 유명해지면서 파리에서는 인상파 그림이 유행이었어요. 네. 근데 인상파 네. 밖에서 그리잖아요. 네. 밝고 예쁘죠. 네. 이 그림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 너무 어두워요. 네, 인상주의 그림이 대세인데 이렇게 어두운 거 그리고 있는 거예요. 팔리질 않아요. 두 번째,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저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사실 사람들이 너무 추해졌어. 맞아. 약간 정말 무슨 짐승같이 그려지기도 했고 너무 그걸 과장하다 보니까 네. 비율도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캐리커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나게 그리냐, 가난한 사람이라 무시하냐, 너무 어둡다. 동생 태호가 걱정을 한 거예요. 형이 노력은 하는데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내가 있는 파리에 와서 요즘 유행하는 그림들을 보면 와라. 확실하게 바뀔 거다. 태호가 얘기해요. 네. 파리에 와라. 빨리 와라. 그리고 반 고흐도 드디어 파리에 가요. 가요? 네, 왔죠. 자, 파리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인상주의 그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딱 가자마자 유행하는 그림들을 보는 거예요. 갤러리 다니면서. 네. 자,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아, 네. 인상주의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네. 점 찍은 거 아닙니까? 딱 비교해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모네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조르주 쇠라의 작품입니다. 기억하시죠? 왼쪽에 있는 게 인상주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신인상주의. 네. 점묘법. 점으로 그려가지고. 점 찍어 그린 거죠. 네. 고흐는 이 두 가지 그림, 이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그림을 계속 연구해요. 그리고 밝은 빛을 담기 시작해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정말 개그도 그럴 거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해설도 마찬가지고 네. 화가도 똑같아요. 내 개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네. 짧은 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네.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죠. 네. 그러면서 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반 고흐도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네. 좀 밝아졌죠? 왼쪽에 있는 르픽 아파트에서 바라본 풍경. 네. 저게 실제 반 고흐가 머물던 아파트 앞에서 바라보며 그린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면요. 점 찍혀 있어요. 점이다. 점으로 네, 찍었네. 진짜. 점묘법 연습한 거예요. 스타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 생마리의 바다인데. 바다의 풍경. 밖에 나가서 이건 진짜 보고 캔버스를 펼쳐놓고 직접 보며 그리기 시작해요. 잘 그렸네. 아까 감자 먹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완전. 화풍이 확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파도를 아주 질감 있게 표현하는. 맞아요. 이때만 해도 그림에 약간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약간 팁을 드리면 이런 인상주의 화풍 그림들 있죠. 예.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 밖에 나가서 캔버스 펼쳐놓고 그릴 거 아니에요. 네. 가끔 가다가 이 해변을 그린 작품 보잖아요. 네. 그럼 가까이서 보면요 그림에 모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었으니까. 우와. 그런 거 직접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바람이 불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또 관람의 재미가 있어요. 일부러 쓱 뿌린 거 아닐까요? 느낌 주려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 이 생각을 못했네요. 당황스럽네요. 싹 해놓고 싹 뿌린 다음에 아, 그럴 수도 집에서 있죠, 그럴 수 그려놓고 있죠. 야, 바다에서 맞아요,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림만 그리면서 네. 변화하기 시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직접 봐야 돼요. 변화가 되는 거. 지금도 변화를 많이 했는데. 자, 어머. 그 전에 이거 하트 아니에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트잖아요. 화투 같긴 하네요. 네, 화투 같은데. 비슷하긴 하네. 여기다가 반고가 또 배운 게 있어요. 우키요에. 일본 일본식. 목판화예요. 일본 목판화라고 하는데 예. 일본 그림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일식집에 가면은 가끔 문에 걸려 있죠. 저런 맞아요. 그림들. 네. 그게 다 일본 목판화, 우키요에라고 보는 건데 네. 자, 우키요가 일본 말이 현세란 뜻이에요. 현세. 현세. 요가 애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현세를 그린 그림이다. 그렇죠. 뭐냐면 서민들을 위한 그림이었고요. 목판화기 때문에 목판에 한번 그리고 나면 무한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한마디로 서민들이 싼 값에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네. 자, 근데 우키요에라는 작품이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이었어요. 사실은 모네도 저 그림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왜냐하면 어떻게 저게 파리에 들어왔을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실크로드를 타고. 아니에요. 의외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예. 파리에 만국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네. 원래 그 에펠탑 아시죠? 네. 에펠탑도 만국박람회 입구였어요. 그쵸, 그쵸. 만국박람회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만국박람회 때 일본이 참가를 한 거야. 근데 우키요에를 참가한 게 아니라 도자기를 출품한 거예요. 우리네 도자기를 알리겠다고. 근데 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파리에 도착하면 도자기가 깨져 있네? 해가 늘려. 완충제 역할을 할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키요에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막 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다 주워와가지고 도자기를 포장했대요. 그리고 파리에 보냈는데 딱 왔더니 네. 파리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림 버리려고 딱 펴봤는데 너무 신선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 저 원색들, 색채. 두 번째가 일본 우키요에는요. 그림에 명암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림자 표현. 빛 때문에 밝고 어두워지는 부분. 세 번째, 형태가 단순해요. 그리고 원근법도 잘 안 지켜요. 고은은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일본 작가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고흐 그림이에요. 고흐 그림이에요. 똑같은 건 신기하죠? 줄 알았네. 똑같이 따라 그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반고 취미가 우키요에 수집하는 거였어요. 네. 똑같죠. 일본어 썼던 거 생각하면 더 웃기죠. 자, 그러면서 정말 본인만의 것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변화합니다. 야. 변화되는 거 보세요. 가장 좌측에 있는 게 인상주의 접하기 전. 네. 중간에 있는 게 파리 왔을 때. 점점 밝아지죠. 밝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우측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고 화풍이잖아요. 네. 뭘 보셔야 되냐면 붓터치가 쪼개지는 걸 보셔야 돼요. 네. 짧게 치면서 나중에는 소용돌이 치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본인만의 화풍을 만든 거예요. 이게 고작 2년 걸렸어요. 엄청난 속도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같은 다르네. 사람인데 네. 자신만의 화풍을 2년 만에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가끔 누가 그래요. 물론 반고가 술도 많이 마셨지만 뭐 술로 인해서 뭐 환각 보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새롭게 밝혀지죠. 이거 순전히 자신의 노력이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고는 유독 자화상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왜 자화상이 많을까요? 그 모델 쓸 돈이 없어서. 딱 맞추셨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고는 자화상과 정물이 많아요. 모델 쓸 돈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거울 계속 보면서 자기 스타일 만드는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 보면은 이 화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화풍은 좋아졌는데 문제가 뭐냐? 파리지행이라고 하죠. 네.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파티도 좋아하고 다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술도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반고 못 어울려요. 아. 화풍은 발전하는데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싫어했어요. 너 막 누더기처럼 다닌다. 볼품 없다. 자, 이게 반고의 심정이에요. 아, 해바라기. 파리를 떠나기 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랑은 좀 다르죠. 다르네요. 그죠? 해바라기 보시면 뿌리가 잘려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죠. 네. 그리고 저 시든 거 보세요. 시들었어요. 다 시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태호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기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과 나랑 맞지 않다. 인상주의는 막 상류층도 많이 그렸거든. 나는 하층민들 그리면서 이런 서민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안 된다. 형이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반 고흐가 새로운 곳을 찾아요.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떠 있는 남프랑스 네. 아르리란 곳으로 가서 네.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곳에 가면 그 시골 마을에 가서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화가들이 힘들잖아요. 당시 아까 일본 그림 보셨죠? 네. 당시만 해도 일본 작가들은 뭘 많이 했냐면 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환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처럼 사는 게 있었어요. 화가들끼리.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레 가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겠다. 나도 꿈을 꿔요. 네. 또 태호가 도와줘요. 네. 그래서 아르레 태호가 집도 얻어줘요. 동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같죠? 많이 보셨죠? 노란 집. 아르레 노란 집. 저 네. 박물관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실제로 벽이 노란색이에요. 노란 집. 벽돌이. 지금은 뭐 워낙에 유명한 장소가 돼서 반고흐 투어 같은 거 하면 다 가잖아요. 맞아요. 노란 집이고요. 자, 이곳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꿈꿉니다. 자, 공동체. 저기서 다 같이 그림을 그려요. 네. 그리고 어떤 화가의 그림이 팔리면 그 수익을 쉐어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요? 공생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부터 공동체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술가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요. 다 같이 하자. 와서 그리자. 근데 다들 알아요. 반 고흐 성격 피곤한 거.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때도 얼마나 대단한 게 뭐냐면 약 15개월 있었거든요. 네. 15개월 있었는데 유화만 200여 점이 나와요. 15개월 동안? 네, 유화만 200여 점이 나와요. 열정. 계속 그림만 그리는 계속 거예요. 그렸네. 그리는 거죠. 자, 저 그림 속에 반 고흐가 지내던 집이 있어요. 어딜까요? 저 어딜 것 중간에. 같아요? 맞아요. 네. 초록색 창문이 있는 곳이 반 고흐가 살던 곳이에요. 초록색? 네, 중간에. 요 앞에 중간에. 중간에? 네. 태호가 힘 많이 써줬죠. 형을 위해서 1, 2층으로 2층까지 얻어준 거예요. 태호가 정말 많이 태호가 노력했죠. 형 아니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 하셨어요. 네. 태호 그래서 반 고흐의 꿈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꿈 중에 하나가 그림 팔아서 네. 나도 동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게. 나도 동생한테 용돈 줘보고 싶고. 하여 얼마나 그게 그래요. 형제 애가 참 네. 그죠. 그래서 돈독했네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2부도 할 거거든요. 네. 그때 보면요. 네. 고흐가 나중에 목숨을 끊잖아요. 네. 그게 태호의 영향도 있어요. 그 미안함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형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야. 동생한테 맨날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언젠가 그림 팔아 잘 돼서 동생 도와주는 게 반 고흐 꿈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팔았지.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그림 속에 반 고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어요. 네. 저 있네요. 저 걸어가는 거. 딱 중간에 맞아요. 집 앞에, 집 앞에. 밀짚 모자 쓰고 있는 네. 사람. 네. 왜냐면 저 옆 건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저 옆에가 식료품점이자 카페였거든요. 저기 자주 갔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밀짚 모자 쓴 사람으로 본인을 많이 그려요. 자,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데 저 그림 중간 우측을 보시면요. 네. 기차도 있어요. 네? 기차. 기차. 여기 있죠. 저게 기차예요? 저 우측에 증기를 막 내뿜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아, 지나가네 이거. 저거 타고 뭔가 온 있어. 거예요. 어? 저거 타고 고흐가 온 거죠. 저 기차를 타고. 저런 부분 놓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잘 안 봐요. 이게 혼자서 잘 못 봐요. 야 말하는 만큼 보이네. 네, 맞아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림 공부하는 걸 저 뭐라고 하냐면 내 눈에 화소를 높인다 그래요. 화소가 높아지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전에. 안 보여. 알면 알수록 보여요. 야, 저 그림 그래 봐도 기차를 못 봤네. 그죠? 저 기차를 타고 나중에 이제 2부 때 얘기할 건데 네.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올 거예요. 그때부터 또 난리가 나죠. 그분도 저 기차 타고 옵니까? 저거 타고 오죠. 자, 저 증기기관차인데? 그죠? 이때 네. 태호한테 쓴 편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아이고. 네가 보내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아유, 그럴 필요까지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돈을 쓰는데 너는 불평한 적이 없지. 네가 너무 힘들다면 한 달이나 2주 내에 나에게 알려다. 나는 즉시 유화를 그만두고 경비가 덜 드는 소묘를 하도록 하마. 아휴.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쓴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맞아요. 참. 근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멘트에서 넣은 이유가 뭐냐면 반 고흐는 과연 27살의 화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네. 37의 세상을 떠나는데 네.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내 영혼을 바칠 만큼 좋은 직업을 찾아서 네. 정말 인생을 바칠 만큼 하는 일을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맞아. 전 정말 반고는 그림을 선택한 게 후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해설하는 일을 하지만 내 영혼을 바칠 만한 일? 그런 일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화가라는 직업을 후회하진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멘트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도움을 받아서 이때 반고흐가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예요. 화풍도 완성됐고 네. 힘이 넘치죠. 그때 그림들 보면요. 에너지가 넘쳐요. 대표작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이에요. 이거 처음 봤네. 처음 보시죠? 야, 이토록 진짜 강렬한 밝고 태양. 쨍하네. 경쾌하고 맞아요. 에너지가 태호가 이때 넘치죠. 이제 돈을 줬을 때구나. 네. 돈도 받았고, 그죠? 입금됐을 자, 때. 잘 보시면 이 그림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 아까 우리 초창기 때 처음 봤잖아요. 밀레 작품 그대로 또 주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자신만의 화풍이 생겼죠. 네. 밀레 주제를 따라하지만 내 화풍이 생긴 거예요. 네. 정말 그 차라 움직이는 것 같은 끌어오는 붓터치. 그리고 반고는 노란색을 사랑했어요. 열정의 색이에요. 태양이 막 에너지 넘치게 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씨를 뿌리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태양 앞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고흐 본인인 거예요. 밀집성. 뭐 새로운 꿈을 꾸면서 열정이 넘칠 때 그때 자신을 표현한 게 이 그림이죠. 야. 자, 그리고 여기서 혼자 저렇게 대작들을 그리다가 드디어 편지가 와요. 네. 폴 고갱에게서. 폴 고갱. 네. 오는구나. 내가 가겠다. 고갱, 고갱. 네, 네. 폴 고갱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고갱. 다음 시간에. 고갱 어떡해요. 네,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다음 시간에 또 반고흐의 그런 고갱과의 스토리와 마지막 네. 그리고 또 하나 반고흐가 언제 유명해지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들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또 저도 빠져들어서 했네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가 몰랐던 고흐의 삶을 듣다 보니까 이 작품 세계도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갱님. 태호에게 계속 지원받고 있었죠. 근데 그 태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는 힘들지.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형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지원받으면 안 돼. 자기도 그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형이 와서 우리 아들을 볼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에 말한 대로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 부를 거야. 태어난 조카에게, 내 이름을 딴 조카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대요. 그림? 그때 이 그림을 그려요. 사실 반고흐는요, 그림이 안 팔려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 미안한 감정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태호, 형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봤어요.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뒤에 태호도 죽어요. 병에 걸려서. 그냥 병입니까? 6개월 뒤 병으로 죽어요. 태호도 죽었는데 네. 반고흐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진 거냐? 네. 의외의 인물이 있죠.